다음 페이지에 이제 회사령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른 법령들은 뭐 아직 명규가 안 왔네. 여기 보시면 회사령 허가, 회사령 허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농업 부분은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년대 또 산미 증식 계획 되고요. 산업 부분에 다양한 회사가 생길 텐데 이 회사를 총독부가 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에 대한 법령, 회사령입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조선에서 만들려면 오늘날 회사 만들려면은 어떤 서류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까다로운 절차는 물론이고 총독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독의 약간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숫자에도 보이듯이 이 회사령이 공포된 이후에 일본인 회사와 한국인 회사의 설립 개수를 보면은 확실히 조선인 자본이 통제되었던 것, 억압당했던 것이 확실히 보이죠. 그래야 할 거예요. 아래쪽에 좀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회사령의 목적과 결과 필기를 해놓으시죠.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목적 결과는 그 앞 페이지에 제가 쭉 적어놓은 걸로 하고 요거를 출제하겠습니다. 1번을. 2번은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법령 이런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고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정지, 폐쇄시킬 수 있다. 되게 강한 통제예요. 이것을 한 목적은 말 그대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대한제국까지 이제 가보면은 뭔가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되게 성장해 있는 한국인 그 상인들이 좀 있거든요. 이 상인들이 근대적인 회사 세워서 이렇게 좀 한국인 취향에 맞는 물건 만들어내면 되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허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결과적으로 일본인 회사와 일본인 자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신 목적에 요거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의도도 하나 조금이지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일본 기업도 허가를 안 해주나요? 싶지만 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재벌 수준의 기업이 조선에 확 진출해버리면은 그 기업이랑 붙는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약간 한 지역에 어떤 경상도 지역에 전기회사 하나가 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전기회사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약간 독점을 보장하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출혈 경쟁에서 망하지 않도록 약간 배치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거로써 10년대의 산업을 좀 키우는 겁니다. 육성책입니다. 정부의 배치와 통제를 통해서 일본 기업은 선택해서 지원하고 한국인 활동은 제한하고 그런 것이 회사령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프도 있습니다. 놀라운 그래프죠. 0점이 없어. 바로 900에서 시작한다. 봤어?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잘 보여주기 위함일까? 왜 0점을 안 찍었을까? 합자 이런 거 안 궁금하니? 합자가 뭐예요? 물어봐. 합자가 뭐예요? 네. 합자라는 것은 뭐 느낌 알겠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이 자본을 투자한 회사 둘 다 있는 거는 합자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도 초반에 좀 있었는데 후반에 가면 이런 게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인 회사가 됩니다.
야, 드디어 20년대다. 20년대는 쑥쑥 가면 돼. 10년대랑 비교해서요. 오늘 안 배우지만 변화한 이유가 뭐예요? 무단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한 이유가 뭐예요? 3.1운동 때문입니다. 계기가. 그리고 제가 1, 2, 3, 4 뒷페이지 5번까지 이렇게 표방한 내용과 실제 비교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할 거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가식이죠, 가식. 문화라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때까지 너네를 너무 억압적으로 했으니까 너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겠다라면서 문화라는 말을 직접 씁니다. 그래서 20년대가 문화 통치기이지만 문화는 그런 데 쓰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문화 통치 시기라고 부르지 말자.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총독은 군인 아닌 사람도 임명될 수 있도록 뭐 규정을 좀 바꿨는데 바꾸면 뭐 해요? 그냥 계속 군인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약간 문관 총독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유할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행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헌병은 이제 사라지고요. 경찰을 뽑아가지고 경찰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으로 조진달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경찰서를 좀 더 많이 짓고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1 운동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진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법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 되게 탄압하죠. 치안유지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어디든 걸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듭니다. 너 치안유지에 방해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헌병이 일단 사라지니까 분위기는 좋아지잖아요. 세 번째로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신문이 나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사장인 신문입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좋아지는 건가? 이 말 들어봤어요? 검열제도. 현재는 뭐 이런 거 없지만요. 말 그대로 사전에 신문 발행되기 전에 그 경찰에서 한번 그 주판된 거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벽돌 신문으로 만들어요. 아래쪽에 딱 있죠. 뭔가 기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거든요. 기사가 이만큼이나 이렇게 세로로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활자를 뒤집어가지고 다 없애라고 한 거죠. 이게 마치 이제 벽돌처럼 보여가지고 벽돌신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봐. 한글 신문인데 국한문 혼용이라서 거의 여러분이 읽기가 좀 어렵다, 그치? 자유당, 오! 자유당, 좌파, 노동당과 접근. 뭐 일본 얘기인 것 같네요. 일본 자유당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기사가 지워졌는지 보니까 친일파 이완용이 죽었나 봐요.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죠? 이완용이 죽었는데 거기 그 행적 비판하는 와중에 친일적인 게 있으니까 요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삭제됐는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았어? 이완용 기사라는 거? 교과서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몰래 한 장을 찍어 두거나 이렇게 좀 글을 빼돌려가지고 그런 걸 모아놓은 책들이 이렇게 유통되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벽돌신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더 벽돌 같은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벽돌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페이지에 이렇게 요 기사 2개만 살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요거 날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저항의 한 방식이에요. 조판을 이렇게 활자를 다시 배치하지 않고 그냥 뭔가 삭제됐다는 거를 벽돌신문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됐다. 궁금하지? 뭐 이런 느낌. 우리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까요? 정관이 뭐예요? 정관? 어, 간행정지예요. 한 3개월, 2개월 동안 간행정지란 뜻입니다. 요새 잘 안 쓰는 말이 엄청 많죠. 그다음에 이제 2차 교육령은 10년대와 다르게 6년으로 늘려져요. 그리고 최소한 3개 면에는 학교 하나 세워주겠다, 초등학교 세워주겠다라고 하면서 꼬셔요. 교육의 기회를 계속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겉보기로는 차별 교육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1919년에 3.1운동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더 꺾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활발하게 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일제의 문화 통치적인 접근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좀 결정적인데 정치 참여를 하게 해주잖아요. 물론 되게 일부분입니다. 중앙정치도 아니고 지방행정인데요. 지방의 행정구역인 도, 면 있습니다. 거기 면장도지사는 당연히 일본인이고 임명되어서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약간 일을 할 때 자문해주는 의결 기능은 없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만 하는 협의회 한 20명, 30명들을 선거하는 겁니다.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치 참여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조선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000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서 많지 않죠. 참여할 수 있는 조선인들이. 하지만 참여하는 조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면 나 같아도 그런 생각 하겠어. 내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는 거야. 말만 들어도 너무 달콤하지 않아? 상당한 편의와 원조. 얼마나 편하게 해준다는 거지? 얼마나 원조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중앙행정, 결국에는 조선만의 의회를 만들어서 자치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부추기는 게 바로 요 시기의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민족 개조론이나 자치론 이런 이론이 붙은 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친일파들이 스스로 일제에 타협하게 되면서 본인이 왜 타협하게 되었는지 자기 합리화하는 논리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광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러닝맨의 이광수 말고요.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지금 누가 얘기한 거야? 한결이 얘기한 거야?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광수라는 사람은 1910년대 무정이라는 소설을 신문에 20년대네. 신문이 없었으니까 20년대 연재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소설가입니다. 글을 엄청 잘 쓰고요. 여러분 배웠나? 무정? 언젠가 배우겠죠.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1919년 그 28 독립운동이라고 3.1운동 조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일본에서 그때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광수예요. 본인이 3.1운동 열심히 해놓고 3년 후에 이렇게 돼요. 약간 선 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 우리 민족성을 되게 욕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피폐한 거는 게으르고 비겁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 뭔가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병에 걸리셨어.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대다수의 나 빼고 나머지 사람이 되게 나쁘게 보이지. 그치?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는 필연적이래. 왜? 나태하고 비겁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끼리 싸우고 하니까. 심지어 본인이 참여했던 3.1운동도 맹목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결국 이런 타락상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장래는 멸망할 거다. 나는 되게 비관적이다.
이걸 신문에 내고 앉았어요. 엄청난 변절이죠. 당시에도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년 지나서 넘어가서 힘들어졌던 거예요. 친일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년 후에는 또 이런 제목의 글을 실는데 신문에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거예요. 약간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시민단체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독립 말고 자치하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이나 자치나 별거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독자적인 의회를 설치하고 내정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 영국의 자치령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독립 말고 자치론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다른 반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 한 50년쯤 더 있었으면은 우리 또 자치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더라? 학생 있더라? 그럴 수도 있어? 35년간 안 해줬는데 했을까? 말하기 조심스럽죠?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금방 1, 2, 3, 4, 5번 번호 붙였던 거 이거 그냥 똑같이 채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도 했겠죠? 수업 이제 하면서 적어 두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갈까요? 여기도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는 것인데 20년대 더 넘어서 이제 15년간 30년대 중반까지 실시돼 말 그대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나쁠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식민지가 이래서 문제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책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인 일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고 종료된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20년대에 굉장히 산업화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로 공장 많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엄청 몰려가요. 오히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서 쌀이 부족하고 쌀값 오르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식량 부족으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쌀 소동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라서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원래 이걸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식민지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선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다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 좋은 일본 입맛에 맞은 품종을 보급하고 술이라는 게 뭐 뚝딱뚝딱 고치는 그거 아닙니다. 물을 이용하는 그 시설, 저수지나 물길 같은 거 군대적으로 확충하고 조선의 땅이 화학 비료 맛을 아직 못 봤거든요. 한번 푹 뿌려주면 와 맛있다 이러면서 엄청 달아요. 그리고 이제 작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쌀로 다 바꿔라. 이러면서 엄청 늘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니까 이제 증산량이 정해져 있고 매년 그거의 만큼 몇 퍼센트를 일본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획한 만큼 증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가져가기는 했거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생산량이고 파란색이 가져간 양인데 요만큼 가져가고 그 파란색이 일본 내 소비량의 10% 정도 됐다고 하니까 10%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먹는 쌀의 10%를 조선이 부담했다는 거. 일본의 산업혁명에 조선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이거 왜 다 안 가져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도 먹을 걸 남겨야지.
그리고 우리 쌀을 다 가져간다고 일본이 좋은 것도 아니죠. 일본 쌀값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쌀 반출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무료로 공짜로 쌀을 막 뺏어간 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조선의 그 지주들은 쌀을 팔고 그거를 일본의 상인들이 사서 무역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무료로 막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인 지주든 일본인 지주들은 일본의 쌀을 파는 게 너무 이윤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안 남기고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장료는 더 올리고 50%였지만 자기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먹을 쌀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조선인 건데요. 쌀 소비량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양이 굉장히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죠. 쌀이 이렇게 부족하면 뭘로 먹어? 보리. 그래, 보리 같은 잡곡을 섞어야지. 여러분, 급식실에서 가끔 기장밥이라는 게 나와요. 알죠? 기가 뭐예요? 기장이 뭐예요, 기장?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노란색 그 수수예요, 수수. 그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영양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은. 지금이야 잡곡이 비싸지. 하지만 요때는 되게 맛 좋은 쌀은 백미 같은 건 일본에 다 보내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수수, 보리는 좀 우리나라 거 있고 수수, 조. 왜 조라고 조금 좁쌀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수입해 와가지고 밥이랑 섞어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 기장밥이랑 좀 비주얼이 다르겠죠. 기장이 90, 밥이 10 뭐 이런 거죠. 하늘 봐도 좀 맛없을 것 같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조선시대 방공령이라는 걸 하나 써놨습니다만 이거를 옛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방공령이라는 명령은 지방관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자연재해나 전란이 일어나서 그 도에서 쌀이 부족할 게 예상되면은 도 바깥으로 쌀의 반출을 방지하는 것이 방공령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나 지주는 좀 이윤을 못 얻겠지만 그 도 사람들이 굶어 죽진 않아요. 이런 게 수차례 발동이 되었고 대한제국 시기에도 방공령은 여러 차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식량 수급을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국가가 좀 통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정부가 우리 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농민들의 어떤 쌀의 사정, 식량 사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갑자기 중단해. 왜 중단하죠? 그냥 일본에서 생산량이 늘어서 너무 조선에서 많이 들어오면 쌀값 떨어지니까 그만 들여와 라고 하니까 중단해요. 이게 진짜. 이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죠. 배고팠겠다. 마지막 회사령 신고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1910년대에는 총독이 회사를 허가했었죠. 이제 1920년이 딱 되면은 10년간 굉장히 토대는 잡았다. 이미 조선인 기업은 많이 몰락했고 이제 통제할 필요 없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그냥 신고만 하면 다 회사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대기업들도 막 옵니다. 미쓰비시 이런 재벌이 이 당시 유명했는데요. 한국에 많이 옵니다. 이 기업들이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기업으로 해체되었다가 이제 다시 좀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미쓰이, 미쓰비시, 니콘 카메라가 아마 미쓰이 계열사일 거예요.
얘네들은 이름을 좀 다르게 써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SRC의 엘리베이터가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야. 맞아? 지금 기억나? 오늘부터 걸어 다니는 걸로 해. 알겠어? 농담이에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거 관련 기업들이 좀 나올 겁니다. 전범 기업이라고 일본 내에서도 뭐 불매도 있고 한데 우리도 좀 불매 운동 요새 하고 있죠.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페이지 이것만 하면 돼요. 치안 유지법. 내가 많이 써놨는데 한번 법령을 보실래요? 어떤 법이 갑자기 생겨요. 1925년. 그리고 이 법은 조선에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에, 일본 본국과 식민지인 조선, 대만, 사할린까지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원래 공산주의 때려잡는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채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타겟이 사회주의자예요. 그 당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굉장히 여러 분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공산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변에 북한 말고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990년에 독일도 흡수통일되고 동독이 흡수통일되고 소련도 붕괴하고 공산권 나라가 제대로 된 게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모델은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끌리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좀 더 수정해서 복지를 추가한 그런 형태로 나가려고 하지 공산주의 쪽으로는 이제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사회지만 과거에는 이게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인간 본성에 약간 반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공산하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거지. 그러니까 퍼지니까 이게 제국주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산주의가. 일본 제국한테도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공산주의자 때려잡는 법으로 기능을 했는데 특이하게 조선에서는 똑같은 법조문을 굉장히 해석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도 너네들 뭔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국채 변혁, 식민지 이런 국채를 변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돼서 수감된 사람들을 사상범이라고 일본이 불렀는데 이거가 바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일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간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 거의 다 치안유지법으로 적용돼서 사형당했습니다. 윤동주 이런 사람들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한번 3년 뒤에 개정되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라 이거예요. 달라진 내용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처벌 강화예요. 사형이랑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거랑 예전에는 조직 가입한 사람만 처벌했는데 그거 도와준 사람까지 다 처벌할 수 있게끔 확대한 거. 그래서 개정 이후에 엄청 이 사상범의 수가 늘어났던 거. 이게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넣을 때 거의 이 법으로 잡아넣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